자, 북방민족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이제 거란족이 세운 요 나라입니다. 여기 서하 탕쿠트족이 세웠죠. 여기 북송이 있습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 이 여진족이 세운 금과 남송이 연합해서 요를 멸망시켰습니다. 자, 이제 금나라는 화북 지역까지 차지했죠. 여진족이 세운 거죠. 자, 보겠습니다. 거란족이 세운 요 나라. 자, 야율 아보기가 916년에 통일했습니다. 국호를 요라고 고쳤는데, 여러분 여기에 요하가 있죠. 요하. 그래서 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진족은 금이라고 하는데, 왜? 이 요는 여러분 철을 상징해요. 철은 녹슬죠. 자신들은 녹슬지 않는 철이다. 그래서 이름을 금이라고 한 겁니다. 자, 국호를 요로 바쳤고, 여러분 송나라와 전연의 맹을 맺어서 1년마다 비단 20만 필, 은 10만 양을 받게 됐습니다. 이제 더 이상 북송을 공격하지 않은 대가로 전연의 맹을 맺어서 은 20만 양, 자, 비단 20만 필, 은 10만 양을 받게 됐습니다. 자, 발해를 정복했고 화북 지방의 연운 16주를 지배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송이 등장하기 전에 아까 후진이 있었다고 했죠. 5대 식국 중에 하나인 후진. 후진의 석경당이 요 나라의 도움으로 나라를 세웠어요. 그래서 이 후진의 석경당이라는 왕이, 형제가 요 나라에게 연운 16주를 바친 이래로 계속 요 나라가 연운 16주를 지배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송과 전연의 맹을 맺은 건 요 사이죠. 왜? 연운 16주를 지배하고 그 다음 송과는 전연의 맹을 맺습니다. 자, 고려를 공격하죠. 그래서 여러분 요 나라 1차 침입, 이때는 여러분 우리나라 서희가 활동했고, 요 나라 2차 침입 때는 양규가 활동했고, 3차 침입 때는 여러분 강감찬이 활동을 했죠. 서희는 여러분 외교 단판으로 강동 6주를 차지했습니다. 강감찬 장군은 흥하진 전투와 귀주대첩에서 몽골을 물리쳤습니다. 자, 결국 금과 송 연합으로 멸망합니다. 자, 이원적인 통치 체제를 유지하는데, 자, 유목민족은 부족적 전통, 북명관제를 유지하고, 이 중국민족, 그러니까 이 한족은 여러분 연운 16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 연운 16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농경민족이니까 주연제 방식으로 채택했어요. 그래서 이중 체제를 유지했어. 이런 걸 여러분 정복왕조라고 합니다. 자, 아까 우리 북인은 여러분 침투왕조였죠. 자신들의 정통성을 잃어버렸어. 적극적인 하나 정책을 펴서 자신들의 정체성이 사라졌지만, 이 요나라 금나라 이거는 자신들의 고유 체제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유지했기 때문에 정복왕조라고 합니다. 자, 유목민족은 북명관제를 이용했고, 농경민족은 주연제 방식을 이용하는 이중체제를 사용했고, 독자적인 문자, 거란 문자를 사용했고, 거란 대장경을 편찬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가 이제는 탕쿠트족이 세운 서한데 비단길이 있는 곳이죠. 이 비단길을 이용해서 경제적 번영을 이뤘던 나라입니다. 자, 비단길을 장악했고 몽골에 의해 멸망했고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과거제를 시행했고, 역시 독자적 문자인 서하 문자를 사용했습니다. 자, 금은 여러분 여진족이 세웠는데요. 여진족이 아구다가 부족을 통일하고 금나라를 건국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할 게 뭐냐면, 이제 고려, 숙종 때, 그리고 예종 때. 자, 숙종 때 윤관이 별무반을 만듭니다. 그리고 예종 때 이 윤관의 별무반이 여진족을 몰아내고 동북구성을 쌓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때는 아직은 이 금나라가 성장하기 전이에요. 여러분 고려 이제 인종 때, 이때 이제 집권자가 몬골 귀족인 이자겸인데, 이제 이때 정도 돼서야 이제 여진족이 금으로 발전합니다. 그래서 이자겸이 금에 대해서 4대 외교를 펼쳤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동북구성을 정벌할 때는 이게 잘 나가지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금을 세우고 잘 나갑니다. 그래서 화북 지역까지 차지하는데 이 금나라 역시 몽골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역시 이원적 통치 체제를 실시했습니다. 자, 한족은 주연제를 썼고 여진족은 맹한모국제를 사용했습니다. 왼쪽 날개를 보시면, 자, 맹한모국제가 설명 나오죠. 300호를 1모국으로, 10모국을 1맹한으로,
그래서 1모국에서 100명의 장정을 뽑아 1모국군을 만들고 10모국군이 1맹한이 되는 겁니다. 맹한모국제. 자, 그 다음에 역시 독자적 문자, 여진 문자를 사용했습니다. 자, 몽골이 등장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여러 민족이 등장하죠. 이 몽골 지역에 있었던 원래 민족은 흉노였습니다. 흉노. 한무제가 흉노를 정벌했죠. 그러다가 이제는 한 6세기 정도, 5세기, 6세기의 유연. 예, 그리고 돌궐. 예, 그리고 위구르. 그리고 이제 몽골.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이 몽골 지역이. 예, 그리고 여러분 원래 이제 숙신 또는 음누라고 했는데 이게 말갈족이 돼요. 그러다가 나중에 여진족이 되죠. 여진족이 나중에 또 만주족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비려라고 있었어요. 비려. 이제 이거는 거란이 되는 거고, 예, 선비. 이 선비는 나중에 우리 북위를 세운다고 배웠죠. 우리나라 북쪽에는 여러 민족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여진족은 나중에 만주족이 됩니다, 여러분. 예. 자, 그래서 여러분 이 흉노, 유연, 돌궐, 위구르, 몽골 이렇게 되는데 이 돌궐은 여러분 이제 우리 그 고구려와 연합도 했었습니다. 돌궐, 고구려, 백제, 일본 이렇게 연합을 했고 수나라, 신라 이렇게 7세기 때 이 동아시아가 십자 외교가 맺어져요. 돌궐, 고구려, 백제, 일본 이렇게 남북 세력을 형성하죠. 그리고 수나라, 신라, 동서 세력 이게 무슨 방향이야? 십자 모양이죠. 그래서 7세기 때 우리가 돌고가 십자 외교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위구르로 바뀌었다가 지금은 그 위에는 몽골이 됐죠. 이 거란족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제 징기스칸이 등장한 다음에 이 거란족이 아예 몽골족으로 다 바뀌어버립니다. 이 거란족은 모울공족과 말이 비슷했어요. 풍수도 비슷하고. 그래서 징기스칸이 등장한 이후에는 이 거란족은 사라지게 됩니다. 자, 몽골 보겠습니다. 이 몽골은 여러분 테무친이 몽골 부족을 통일하고 칭기스칸으로 추대되어 몽골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여러분 신라 같은 경우는 이제는 처음에 지배자를 거서간이라고 했습니다. 신라는 거서가 커서 큰 이고 가는 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칭기스칸하고 이 신라의 거서간이랑 뜻이 똑같습니다. 신라는 초기의 지배자를 거서간, 커서, 큰 칸, 칭기스칸 그런 뜻이죠. 자, 칭기스칸으로 추대되어서 몽골 제국을 건설했어요. 자, 2번을 보시면 이제 칭기스칸이 죽은 다음에 후계자들이 등장하는데 이제 쿠빌라이 칸이 나오죠. 근데 쿠빌라이 칸 전에도 여러분 좀 정리 좀 해볼까요? 다른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도로 보겠습니다. 우리 오른쪽 페이지. 네, 지도를 보시면은 이게 몽골 제국인데 여기 이제 원이 됩니다. 여기는 원이 되고 여기는 나눠져요. 킵차크 이란국, 오고타이 왕국, 차가타이 왕국 이렇게 되는데 자, 우선 여러분 우구데이 칸이 금을 정복합니다. 금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바투를 보냅니다. 바투를 보내서 저 킵차크 왕국을 세웠습니다. 여기 러시아를 지배했죠. 그 다음 뭉케칸도 있습니다. 이 뭉케칸은 자 훌라구를 시켜서 아바스 왕족을 정복합니다. 아바스 왕조를 정복해서 1한국을 세웠죠. 자, 여기가 이제 킵차크한 곳 우구데이 칸 때, 1한국은 이제 뭉케칸 때, 뭉케칸 그때 만들어진 거죠. 자, 다시 그 왼쪽 페이지 보면 이제 쿠빌라이 칸은 이제 수도를 이 몽골에서 베이징으로 옮기고 중국 왕조를 지향한다는 의미에서 나라 이름을 원이라고 했습니다. 쿠빌라이 칸은. 자, 남송을 정복했습니다. 중국 역사상 처음으로 유목 민족이 중국을 지배하게 됐죠. 그리고 쿠빌라이 칸 때 고려를 복속합니다. 그리고 일본 원정을 시도했죠. 자, 이 쿠빌라이 칸의 딸과 여러분 그 충렬왕이 결혼을 합니다. 충렬왕. 그래서 태어난 게 충선왕이죠. 고려시대 충선왕.
그러니까 충선왕은 여러분 진짜 끝발 엄청 세죠. 엄마 쪽은 징기스칸의 후손이죠. 쿠빌라이 칸이 징기스칸의 후손이니까. 그러니까 황금씨족이야. 엄마 쪽은 황금씨족이고 아빠 쪽은 왕건의 후손이고. 그래서 태어났던 게 고려시대 충선왕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몽연합군을 만들어서 일본 원정을 2번이나 시도했지만 모두 태풍, 카미가제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자, 몽골 제일주의를 실시했다라고 써있는데 오른쪽 보시면은 이 몽골인 그리고 생목인, 이 생목인은 여러분 서역에 있는 사람들이죠. 서역. 이 사람들이 지배계층이야. 그 다음에 한인, 금나라 치하의 한인, 거란, 여진, 고려, 바레인, 남송 지배하의 민족이 제일 꼴찌예요. 그러니까 이 정복된 순서입니다. 정복된 순서대로 1, 2, 3, 4 이렇게 나눈 거예요. 그래서 고려 같은 경우는 여러분 제3 한인에 들어갔다는 거죠. 자, 이렇게 몽골인 제일주의를 펼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몽골인과 생목인을 우대하고 대다수 한인과 남송인을 차별했습니다. 자, 원도 이제는 쇠퇴하게 되는데 서로 황제를 되려고 황족들이 싸웠고 귀족들이 부패했고, 자, 지폐인 교초의 남발로 인플레이션이 등장했습니다. 자, 그리고 백령교도가 중심이 된 홍건적의 난등으로 쇠퇴하게 됩니다. 이 홍건적은 여러분 머리에 빨간색 머리띠를 둘러쓴 거예요. 여러분 한나라 때는 황건적이죠. 여긴 홍건적입니다. 이 홍건적은 여러분 고려에도 쳐들어와요. 이때 고려왕이 공민왕입니다. 그래서 공민왕은 이 홍건적의 침입으로 복주로 도망가요. 나중에 이 복주에 도망간 다음에 편안하게 쉬었다. 그래서 공민왕의 이름을 안동이라고 짓습니다. 나는 정말 여기서 편안하게 동쪽인 이 복주에서 편안하게 쉬었다 간다. 그래서 안동이라고 칩니다. 자, 명을 세운 주원장에 의해서 이제 북쪽으로 밀려나요. 그래서 원나라는 곧바로 망하진 않습니다. 망하진 않고 남쪽에는 명이 있는 거고 북쪽에는 북원이 있었던 겁니다. 원나라는 이 주원장에 의해서 멸망한 건 아니고 중국 지역을 상실했던 거죠. 여러분 이때 자, 우리나라 최용과 권문세족이 있었습니다. 최용과 이성계가 있었는데 최용은 이제 권문세족이었죠. 권문세족이었고 이성계는 신흥 무인 세력이었는데 이 최용이 이제는 요동 정보를 추구합니다. 요동 정보를 이성계가 반대해서 위화되곤하죠. 근데 최용의 요동 정보를 그렇게 무모했던 건 아닙니다. 이 당시 아직 북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명나라는 아직 요동에 대해서 제대로 힘을 발휘할 수 없었기 때문에 최용은 요동을 차지하고 북원과 손을 잡고 명을 견제하면 요동이 우리 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였어요. 그래서 북원이 있었기 때문에 최용도 북원과 연계해서 명을 견제하기 위해서 요동 정보를 추구했던 겁니다. 완전히 현실성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자, 그리고 원나라 자 지폐는 교초입니다. 자, 여러분 잠시 그 자료실에 있습니다. 중국 지폐를 정리하면 중국 화폐입니다, 여러분 화폐. 이 교자부터 이젠 지폐죠. 최초의 지폐입니다. 당은 비전, 자, 북송은 교자, 금은 교초, 남송은 회자. 자, 원은 교초. 금나라도 교초고 여기도 교초예요. 명은 보초. 화폐라고 해야 되겠네. 왜? 여기서부터 지폐니까. 여기서부터 지폐니까. 자, 원나라 때 역시 여러분 지배계층은 사대부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여러분 위, 진, 남북조, 수, 당 모두 지배계층이 문벌귀족이죠. 자, 그리고 송, 원 이때는 여러분 지배계층이 사대부입니다. 자, 그리고 서민적입니다. 송나라도 서민적이었고 원도 서민적이었고, 자, 수호지, 삼국지, 서유지라는 소설이 유행하고 잡극이 유행했습니다. 특히 이 잡극이 서민들에게 인기가 많았고, 이 원나라는 여러분 다민족 국가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다른 문화에 대해서, 다른 종교에 대해서 관용적이었습니다. 꼭 알아주십시오. 다른 문화, 다른 종교에 대해서 관대적이었다는 게 원나라의 또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티베트 불교, 여러분 불교는 크게 이제 세 개가 되는 겁니다. 대승불교, 그리고 아까 배웠죠? 상자부 불교, 그 다음에 또 티베트에서 퍼진 티베트 불교, 이렇게 불교가 크게 세 개로 갈라지는데 이 몽골이 특히 티베트 불교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이걸 뭐라고 가르쳤냐면 라마교라고 가르쳤는데 이제 바뀌었습니다. 티베트 불교. 불교는 크게 세 가지인데 몽골이 티베트 불교를 좋아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쿠빌라이 칸이 파스파라는 재상한테 명령을 내려요. 우리도 고유 문자를 만들자. 그래서 이 파스파라는 사람이 파스파 문자를 만들어요. 이게 공용 문자가 됩니다. 근데 위구르 문자도 공용 문자로 인정받긴 받았습니다. 위구르, 여러분 그 서역에 살던 몽골 서역에 살던 사람들이죠. 아까도 말했지만 이 몽골은 서역인들은 우대했습니다. 제일 먼저 정복됐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원나라가 이렇게 광대한 영토를 차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몽골이 싸움을 잘했던 것도 있지만 이 비단길에 있었던 서역인들, 즉 서역인 상인들이 몽골을 또 지지했습니다. 이들은 여러분 경제 활동을 하려면 이게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일되는 게 좋죠.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러 개의 나라가 있으면 지나갈 때마다 힘들잖아. 그러니까 비단길이 하나의 나라이길 원했던 거야. 그래서 또 서역인으로 이루어진 이 비단길 상인들이 또 몽골을 지지했기 때문에 몽골이 또 전 세계를 통일한 이유 중에 하나가 됩니다. 자, 몽골은 여러분 싸움을 또 정말 잘했죠. 이 몽고가 만든 발명품이 햄버거입니다. 보통 한 부대가 다른 부대를 공격하면 식량 부대를 갖고 와야 되는데 이 몽골은 여러분 햄버거를 만들어서 엉덩이 다지면서 갔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독일에 그러니까 식량 부대가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빨리 움직이는 거야. 엉덩이 밑에다가 햄버거 다지니까. 그래서 독일의 함부르크 지방에다가 전해줘서 그 지역이 햄버거에서 함부르크가 나왔다고 우리가 앞에서 정리했었죠. 자, 그리고 자 밑에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밑에 보시면은 이 북위는 침투 왕조, 정체성을 잃어버렸지만 요, 금, 원, 청은 여러분 정체성을 유지합니다. 이중 정책을 핀다고 그랬죠. 유목민족은 북명관제, 농경민족은 남명관제, 그 다음에 맹한모국제, 그 다음에 여기는 몽골인 제일주의를 펼치면서 동아 방지 정책을 폈습니다. 청나라도 여러분 회유책을 했지만 또 강경책을 해요. 강제로 여러분 변발을 강요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정체성이 유지돼요. 그래서 이쪽은 이중 정책, 이쪽은 이제 강력한 동아 방지 정책을 피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유지했기 때문에 이 침투 왕조와 다르게 정복 왕조라고 표현합니다. 자, 몽골 제국의 동서교류를 보겠습니다. 역참제를 만들죠. 역참제. 그래서 역참제가 우리나라에도 옵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마패를 보여주면 말을 빌려줘요. 역과 역 사이에는 조그만 역이 있습니다. 그를 참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역참제 또는 여러분 공무원이 잠을 잘 수 있는 여관을 또 공급해 줍니다. 그걸 원이라고 하죠. 여기는 말을 빌려주는 거야. 역참은 큰 역은 역, 조그만 역은 참, 원은 잠자는 곳이야. 그 공무원이. 그래서 역참제, 역원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이징에서 모스크바까지 이 역참제가 연결되어 있는데 한 달이면 이 편지가 전달됐다고 합니다. 베이징에서 모스크바까지. 자, 동서문화 교류 발달 보겠습니다. 이 몽골은 여러분 다양한 민족에 대해서 자, 포용 정책을 폈다고 했죠. 문화만큼은 몽골인 제일주의를 폈지만 다른 민족의 종교와 문화에 대해서는 포용적이었습니다. 자, 수시력을 제작했습니다. 이슬람 역법을 참고해서 수시력을 제작했는데 이 수시력이 우리나라도 충선왕 때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충선왕 때부터는 그 전까지는 여러분 당나라의 이 선명력을 사용했는데 충선왕부터는 이 원의 영향을 받아서 수시력을 도입합니다. 자, 그리고 이탈리아 상인 마르코 폴로가 이 원나라에 와서 동방견문록을 썼고, 자, 이슬람 사람이죠. 이븐 바트타도 와서 3대륙 주유기를 씁니다. 3대륙 주유기를 썼고, 그 다음에 여러분 좀 정리할까요? 또 있습니다. 이 카르피니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카르피니는 교황의 사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코르비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코르비노라는 사람은 이제 와서 이 원나라 와서 카톨릭 교회를 설립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그 왼쪽에다가 자, 하나만 좀 더 추가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써주십시오, 여러분. 이 라시드 아딘이라는 사람이 집사라는 역사서를 쓰는데 이 라시드 아딘은 여러분 칠판상 보시면 이 일한국의 재상이었습니다. 일한국의 이 재상이었는데
이 몽골 역사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이 징기스칸과 이 몽골 역사에 대해서 정리하는데 이 정밀성과 객관성이 아주 뛰어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이 몽골 역사를 공부할 때는 라시드 아틴의 집사를 많이 참고하고 있습니다.